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그려낸 18세기 영국 사회의 풍속화로서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의 시골 마을 스티븐턴에서 성공의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낭만적인 모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가족과 조용히 지냈으며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위트 넘치는 문장력을 길러냈습니다. 오스틴의 소설은 화려한 사건이나 격정적인 로맨스보다는 당시 중산층과 젠트리 계급의 일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출간된 1813년은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틴은 전쟁의 격변 대신 안정적인 사회 계급 속에서 벌어지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삶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공고했으며 여성의 삶은 거의 전적으로 결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을 넘어선 현실적인 생존 문제이자 신분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스틴은 이러한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개성과 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오만과 편견은 특히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압력과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심리적 갈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관계를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낭만적인 연애 소설을 넘어 당시 사회의 풍속과 가치관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사회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문학은 18세기 영국 사회의 초상화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빛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글은 독자에게 잔잔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선사하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 1. 오만과 편견의 시작, 베넷가의 5자매와 다하시의 등장. 이야기는 18세기 영국 롱본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베넷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베넷가의 부모에게는 제인, 엘리자베스, 메리, 키티, 리디아라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당시 사회의 관습상 이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어머니인 베넷 부인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최대의 관심사는 5딸들을 재산이 풍족하고 신분이 높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넷가의 재산은 남성 상속인에게만 돌아가는 법률인 한정 상속에 따라 먼 친척인 콜린스 씨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들의 결혼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넷가의 평화롭던 일상은 인근 네더필드 저택의 젊고 부유한 신사 빅리가 이사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베넷 부인은 딸들에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빅리의 방문을 유도하여 첫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마을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빅리는 베넷가의 첫째 딸 아름답고 온화한 성품의 제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순조롭게 이어지며 제인과 빅리 사이에는 풋풋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도회에는 빅리의 친구인 또 다른 신사 피츠윌리엄 다하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하시는 빅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명문 가문의 후계자였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오만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렸고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베넷 부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의 춤 신청을 거절하며 견딜만한 미모지만 나에게 춤을 추고 싶은 만큼의 매력은 없다고 내뱉는 오만한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엘리자베스는 큰 모욕감을 느꼈고 다하시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재치있고 영리하며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순종적인 태도에 얽매이지 않는 당찬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그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와 동시에 롱본에는 군대 막사가 들어서고 그곳에서 만난 매력적인 장교 위컴은 다하시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위컴은 자신이 다하시의 아버지에게 후원을 받았으나 다하시가 그 후원을 끊어버려 자신을 불행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게 되고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시기 베넷가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넷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콜린스 씨입니다. 콜린스 씨는 자신과 베넷가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베넷 가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5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인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제인이 곧 빅리와 약혼할 것이라는 베넷 부인의 말에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콜린스 씨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경멸했던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관습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충격을 받지만 곧 엘리자베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샬럿 루카스에게 청혼하고 샬럿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제인과 빅리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갑작스럽게 빅리가 런던으로 돌아가고 제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제인은 깊은 상심에 빠지고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일이 다하시와 빅리의 누이들이 꾸민 일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녀는 다하시가 자신의 친구를 순진한 제인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제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편견은 더욱 깊어지고 그녀는 다하시를 세상에서 가장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파트 1은 주인공들의 첫 만남과 그들에게 심어진 오만과 편견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다하시의 거만하고 냉담한 태도는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었고 위컴의 거짓 증언은 그녀의 편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콜린스 씨의 청혼과 샬럿의 결혼은 당시 여성의 삶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거절은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녀가 마주한 사회적 압력을 부각시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요한 갈등의 토대가 되며 독자들에게 주인공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남깁니다. 파트 2. 오만과 편견의 교차로 진실을 마주하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샬럿 루카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게 되자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켄트 지방의 로징스 저택으로 향합니다. 로징스 저택은 콜린스 씨의 후원자이자 동시에 다하시의 이모이기도 한 캐서린 드 부르그 부인의 소유였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예상치 못하게 다하시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캐서린 부인은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자신의 조카인 다하시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의 거만함과 다하시의 변함없는 냉담함 속에서 더욱 다하시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다하시는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달리 엘리자베스에게 점차 깊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치성, 활기 넘치는 모습, 그리고 당당한 태도에 매료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가 건넨 청혼은 매우 오만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베넷가의 딸에게 청혼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청혼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녀의 가족을 경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인과 빅리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함과 제인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한 분노로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확신하며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거절당한 다하시는 충격을 받지만 엘리자베스가 자신에게 품은 오해와 분노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오만하게 여기는 이유와 위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서 다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밝힙니다. 첫째, 그가 제인과 빅리의 관계를 반대한 것은 제인에게서 빅리에 대한 진지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녀의 가족들이 보이는 경박한 행동들이 빅리의 사회적 지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위컴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위컴은 다하시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탕진하고 다하시의 여동생인 조지아나를 유혹하여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위컴의 얄팍한 거짓말에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성급한 판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하시의 편지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점차 다하시의 진정한 면모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오만함이 실제로는 자신의 자존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가 단순히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가진 사람임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엘리자베스는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다하시의 저택인 더비셔의 펜벌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하시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마음 편히 저택을 둘러보며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펜벌리는 화려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주인인 다하시의 취향과 인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관리하는 하인들조차도 다하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그의 자유롭고 너그러운 성품을 칭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겉으로만 판단했던 다하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펜벌리에서의 경험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다하시의 오만 이면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파트 3. 사랑을 위한 오만과 편견의 극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 엘리자베스가 펜벌리에서 다하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을 때 그녀는 고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넷가의 막내딸인 리디아가 바람둥이 장교인 위컴과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도망가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넷 가문의 모든 자매들은 물론 집안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넷 씨는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런던으로 향하지만 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다하시였습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겪는 불명예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리디아와 위컴을 찾아내고 막대한 돈을 들여 위컴의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 대가로 위컴이 리디아와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심지어 리디아와 위컴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모를 통해 다하시의 헌신적인 행동을 전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리디아의 결혼으로 베넷가의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곧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다하시의 이모이자 엘리자베스에게 거만했던 캐서린 드 부르그 부인이 직접 롱본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경멸하는 태도로 다하시와의 결혼 계획을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너 같은 가문의 여자와 내 조카가 결혼할 수는 없다. 감히 다하시를 탐내는 것이냐고 모욕을 줍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나는 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당신에게도 내 마음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다하시에게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캐서린 부인으로부터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오만함도 없이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그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다하시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함께 제인과 빅리의 관계도 다시 이어집니다. 다하시는 빅리에게 제인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빅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빅리는 자신이 제인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다시 롱본으로 돌아와 제인에게 청혼합니다. 결국 베넷가의 두 큰딸인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각자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은 서로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합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에 대한 오만함을 버리고 엘리자베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겉모습과 주변의 소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한 인품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빛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랑, 이해, 그리고 성찰의 중요성.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연애 소설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첫째, 성급한 판단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오만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그녀의 눈을 가려 위컴의 교활한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오직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마음을 열고 진실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자기 성찰을 통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거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엘리자베스 또한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돌아봅니다. 이들은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함으로써 비로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고전입니다. 이는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성품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단점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만과 편견을 읽으며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에 대해 오만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과 성찰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위대한 고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